47회차 현미경 분석 1부 첫 번째 경기는 풀젠과 인테르의 경기입니다. 저는 무패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풀젠 같은 경우에는 직전 리그 12위 팀과의 원정 경기에서 3대2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 바르셀로나와의 챔피언스리그 1차전에서 원정 경기 1대5 대패를 당했는데 그래도 자국 체코 리그에서는 아직까지 패배가 없는 것이 풀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슬라비아 프라하는 상당히 유명한데 이 슬라비아 프라하와 올 시즌 선두 경쟁을 하고 있는 것이 풀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격수 얀 클리멘트 선수가 부상 여파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소식을 제외하면은 이렇다 할 결장자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왼쪽 측면에 모스퀘라 선수가 리그 3골 1개의 도움을 기록하면서 측면 공격을 이끌고 있고 지난 바르셀로나전에서 활약을 했었던 시코라라는 선수 역시 측면과 중원을 넘나들면서 활약을 해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2m 장신 공격수인 홀이라는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가 직전 리그 경기에서 2골을 넣으면서 예열을 마쳤기 때문에 풀젠이 체코 리그에서만큼은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인테르전 이후에 우승 경쟁을 펼치고 있는 슬라비아 프라하와 맞대결을 앞두고 있는 일정이기 때문에 일정 면에서는 그렇게까지 녹록치만은 않은 것이 바로 풀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테르 같은 경우에는 직전 토리노와의 리그 홈 경기에서 1대0 신승을 거두면서 그래도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지난 바이에른 뮌헨과의 홈 경기에서 무기력하게 0대2로 패배를 당했는데 이 말이 0대2지 슈팅을 22개나 내주면서 대량 실점을 할 뻔한 경기였는데 그래도 0대2로 막으면서 챔피언스리그 1차전을 패배로 장식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테르가 주전 공격수 루카쿠 선수가 부상으로 빠져있는 것이 상당히 큰 전력 누수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올 시즌 세리에 A를 기준으로 원정 경기에서 1승 2패로 확실히 원정에서 경기력이 떨어지는 약점이 있습니다. 직전 토리노와의 리그 경기에서 후반 44분에 미드필더 브로조비치가 극장골을 넣어주면서 1대0 신승을 이끌었고 최근에 공격수 라우타로 선수가 3경기 연속골 이후에 3경기 무득점 침체에 빠져 있는데 그래도 토리노전에서는 경기 내용 자체는 나쁘지가 않았기 때문에 이 라우타로 선수의 활약 여부가 관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루카쿠가 부상으로 빠진 가운데 장신 베테랑 공격수 제코 선수가 꾸준하게 선발로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 제코 선수가 나이가 있다 보니까 최근에 연이어서 선발로 출전을 해서 체력적인 부침이 조금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미드필더 바렐라가 최근에 3경기 1골 2도움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한다노비치 골키퍼가 직전 토리노전에서 7개의 선방쇼를 보여주면서 팀의 승리를 견인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인테르가 직전 토리노전에서 미드필더 바렐라와 브로조비치가 결승골을 합작을 하면서 1대0 신승을 거뒀습니다. 이 바렐라 선수가 최근에 3경기 1골 2도움으로 좋은 활약을 해주고 있는데 올 시즌에는 초반에 지난 시즌만큼보다 확실히 공격 쪽에서 존재감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지난 시즌에 바렐라가 세리에 A에서 3개의 골과 12개의 어시스트를 기록을 했는데 올 시즌 조금은 공격적으로 컨디션이 떨어진 이유가 오른쪽 윙백 둠프리스가 공격 상황에서 오른쪽 측면과 하프 스페이스 공간을 점유하게 되면서 이 바렐라 선수의 동선이 제한이 되는 단점이 생겼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둠프리스가 컨디션이 좋을 때는 박스 안으로 침투한 다음에 직접 득점을 해결을 하거나 역습 상황 혹은 지공 상황에서 빠른 속도로 직선적인 돌파가 좋은 윙백인데 최근에 4경기째 공격 포인트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수비 상황에서 이 둠프리스 선수가 상당히 불성실한 수비를 한다는 것이 문제점인데 이 직전 토리노전에서도 이 빠르게 커버를 가지 않고 설렁설렁 구경만 하는 모습이 포착이 되면서 팬들의 원성을 사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이 둠프리스가 공격 상황에서는 상당히 측면 깊숙하게 전진을 하기 때문에
이 수비 상황에서는 굉장히 복귀가 느린 데다가 이 수비적인 능력도 출중한 윙백이 아니기 때문에 이 둠프리스 때문에 바렐라 선수의 이 활동 반경 역시 제한이 되고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실제 지난 토리노전에서 후반전에 둠프리스가 빠진 다음에 이 미드필더 바렐라 선수가 중원과 측면까지 영향력이 늘어나면서 브로조비치에게 환상적인 로빙 패스로 어시스트를 한 선수가 바로 바렐라이기 때문에 이 둠프리스 선수와의 궁합이 조금은 안 맞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인자기 감독이 풀젠전에 우측 윙백으로 둠프리스가 아니라 이 벨라노바 같은 다른 선수들을 기용을 하고 차라리 바렐라 선수의 움직임을 살리는 쪽으로 경기를 운영을 한다면 인테르가 좀 더 가능성을 높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풀젠 같은 경우에는 왼쪽 측면 모스케라와 우측면의 시코라가 측면 공격력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공격 상황에서 측면 윙백들을 적극적으로 인테르가 활용을 하기보다는 강점이 있는 차라우누르, 브로조비치, 바렐라가 포진한 중원 플레이를 살리는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확실히 인테르가 최근에 주전 공격수 루카쿠가 부상으로 이탈하면서 라우타로 선수의 골 결정력도 조금은 떨어지는 모습이 있고 베테랑 공격수 제코 선수가 루카쿠 대신에 선발로 계속 나오고 있지만 체력적으로 조금은 과부하가 걸릴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이 풀젠이 바르셀로나 원정에서 대패를 당했지만 체코 리그에서 슬라비아 프라하와 선두권을 다투는 팀이고 체코 특유의 혼발이 나온다면 인테르가 은근히 고전할 수도 있는 매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 시즌 인테르가 자국 세리에 A에서 원정에서만 2패를 당하면서 확실히 원정에서는 경기력이 부침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원정 상대가 라치오, AC밀란 같은 강팀들과의 경기였지만 확실히 원정에서 경기력이 떨어지는 약점이 있고 양팀의 체급을 고려하면은 이변이 나온다면 최대치는 무승부 정도의 이변을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테르의 골키퍼 한다노비치가 토리노전에서 신들린 이 선방쇼를 기록을 한 점도 풀젠이 인테르를 상대로 승리까지는 어려워 보이는 요소라고 보여집니다. 1번 경기는 무패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스포르팅과 토트넘의 경기인데 승패로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단통픽으로는 스포르팅의 단통 패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포르팅이 직전 리그 4위 팀과의 홈 경기에서도 4대0 완승을 거두면서 지난 프랑크푸르트전 3대0 완승에 이어서 연승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주 챔피언스리그 1차전에서 프랑크푸르트를 상대로 원정에서 3대0 완승을 거두면서 기대 이상의 전력을 보여준 스포르팅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것은 수비 쪽에서 공백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백업 수비수 유스테가 부상으로 빠져있는 가운데 최근에 주전 수비수 이나시우와 네투 선수가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소식이 있는데 이 두 선수가 만약에 빠지게 된다면 수비 쪽에서 공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일부 사이트에서는 이 두 선수의 출전이 가능하다는 소식도 있기 때문에 이나시우와 네투 선수의 출전 여부에 따라서 스포르팅의 수비 조직력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공격수 에드워즈 선수가 프랑크푸르트전에서 맹활약을 해줬고 울버햄튼 출신의 윙어 트링캉 선수 역시 프랑크푸르트전에서 득점포를 가동을 했는데 이 트링캉이라는 선수가 리그 경기에서도 두 골을 넣어주면서 최근에 절정의 골 감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트링캉이 프리미어리그 울버햄튼에서는 골 결정력이 상당히 약점으로 꼽혔던 측면 자원인데 그래도 스포르팅으로 이적을 하고 난 뒤에는 골 결정력을 어느 정도 보완을 한 모습이 있습니다. 이 코아테스 선수를 축으로 한 3백 수비를 가동을 하는데 이 코아테스라는 수비수가 제공권은 좋은데 상대 전방 압박의 기동력에 있어서 문제점을 드러내는 장면이 프랑크푸르트전에도 연출이 됐기 때문에 확실히 코아테스를 공략을 하는 것이 토트넘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플레이메이커 페드로 곤살베스 선수가 리그 경기에서 1골 1도움을 올려주면서 여전히 에이스 역할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페드로 곤살베스, 마커스 에드워즈, 트링캉을 앞세운 빠른 역습이 상당히 강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토트넘 같은 경우에도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습니다. 직전 맨시티와의 원정 경기가 연기가 되면서 체력적인 안배까지 한 토트넘인데 프리미어리그 기준으로 원정에서는 1승 2무로 이 홈보다는 확실히 경기력이 떨어지는 약점이 있습니다.
토트넘은 백업 측면 자원 모우라 선수를 제외하면 주전급 자원의 이탈은 없기 때문에 최상의 전력을 가동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챔피언스리그 1차전에서 마르세유를 상대로 홈 경기에서 2대0 승리를 거뒀는데 경기 내용 자체가 굉장히 밀리는 부분이 있었지만 손흥민 선수가 상대 수비수를 퇴장을 시키면서 경기가 급격하게 토트넘 쪽으로 기울었고 영입생 공격수 히샬리송이 헤딩 뚝배기로 두 골을 뽑아내면서 2대0 승리를 거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리케인 선수가 올 시즌 좋은 골 결정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에 3경기에서는 한 골에 그치고 있다는 것은 리스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토트넘의 올 시즌 향상된 뚝배기에 주목하고 싶은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 시즌 토트넘이 세트피스 코치를 새롭게 영입을 하면서 세트피스 공격력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시즌만 하더라도 토트넘이 세트피스 공격력이 굉장히 젬병인 팀이었는데 실제 통계적으로도 올 시즌 벌써 세트피스로만 3골을 넣으면서 프리미어리그 공동 3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통계가 세트피스 통계인데 토트넘이 리버풀, 맨시티, 브랜트포드, 아스날 다음으로 많은 세트피스 득점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격수 해리케인 선수의 특유의 헤딩이 빛을 발하고 있고 여기에 영입생 공격수 히샬리송의 뚝배기까지 가세하면서 올 시즌 굉장히 뚝배기 한 방이 강해진 토트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세트피스 키커로 손흥민 선수 외에도 페리시치라는 선수가 합류를 하면서 보다 다양해진 세트피스 키커도 한몫하고 있는 토트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스포르팅은 포르투갈 리그에서 제공권이 최하위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보시는 통계가 제공권 지표인데 이 18개 팀들 중에서 포르투갈 리그에서 제공권이 최하위인 것이 스포르팅이고 이 수비 상황에서 세트피스 실점이 올 시즌 자국 리그에서 2골로 최다 실점 공동 2위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스포르팅이 제공권이 약하면서 세트피스 실점이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포르팅이 가장 최근에 포르투갈 리그에서 홈에서 패배를 당했던 경기가 지난 4라운드 현 9위 팀인 차베스와의 홈 경기였는데 그 경기에서도 0대2로 패배를 당했을 때 차베스에게 선제 실점을 세트피스 상황에서 헤딩 뚝배기로 당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스포르팅이 제공권과 세트피스 수비가 약점으로 꼽히는 팀이기 때문에 세트피스가 강화된 토트넘을 상대로 뚝배기로 실점을 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더군다나 스포르팅이 현재 수비수 유스테, 이나시우, 네투 선수가 모두 부상 여파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소식이 있기 때문에 가뜩이나 제공권과 세트피스 수비가 불안한 스포르팅이 토트넘을 상대로 세트피스에서 어려움을 겪을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토트넘이 주말 리그 경기가 취소가 되면서 완전한 휴식을 취한 점도 체력적인 우위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포르팅이 프랑크푸르트를 상대로 위협적인 역습을 보여줬지만 토트넘의 경우에는 압박을 부분적으로 병행을 하지만은 압박 성향보다는 오히려 자신들이 역습을 할 때 좋은 그림을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스포르팅이 빠른 역습을 감행할 수 있는 상황이 프랑크푸르트전보다 오히려 덜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스포르팅의 제공권 및 세트피스 수비 약점과 토트넘의 올 시즌 향상된 세트피스 공격력과 해리 케인, 히샬리송의 뚝배기 한방, 주말 경기 연기로 인한 토트넘의 체력 우위까지 고려하면 토트넘 쪽으로 근소하게 기우는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스포르팅의 출전 여부가 불투명했던 수비수들이 복귀를 하는 가운데 토트넘이 오히려 푹 쉰 체력을 바탕으로 스포르팅을 상대로 무리해서 압박을 가하는 구도가 나온다면 프랑크푸르트전에서 보여줬던 스포르팅의 날카로운 역습에 토트넘도 덜미가 잡힐 수 있는 그림도 그려지지 않나 싶습니다. 따라서 저는 승패로 가르는데 단통 픽으로는 스포르팅의 단통 패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번 경기는 레인저스와 나폴리 경기인데 레인저스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인저스가 직전 리그 경기가 연기가 되면서 체력 안배를 했습니다. 아약스와의 챔피언스리그 1차전 원정 경기에서 0대4로 대패를 당했는데 아약스에게 슈팅 18개를 내주면서 굉장히 무기력한 경기력을 보여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폴리와의 상대전적은 없기 때문에 첫 맞대결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기존 부상자 외에 주전급 부상 자원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공격수 촐락 선수가 리그 6경기 4골을 넣어주고 있고 핵심 풀백 테버니어가 6경기 2골 2도움을 올려주고 있는데 이 두 선수 모두 아약스전에서는 상당히 기대 이하의 활약을 보여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아약스전 이전에 셀틱과의 라이벌 경기에서도 4실점을 하면서 최근에 두 경기 8실점으로 수비가 불안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도 리그 홈 경기에서는 3전 전승을 달리면서 확실히 홈발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레인저스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난 시즌 15골이나 넣어줬었던 이 모렐로스라는 공격수가 부상 이후에 컨디션이 상당히 떨어지면서 올 시즌 리그에서는 교체로만 4경기에 출전해서 한 골에 그치고 있는 점도 레인저스로서는 굉장히 악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폴리 같은 경우에는 직전 스페치아와의 리그 홈 경기에서 1대0 신승을 거두면서 3연승의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주전 공격수 오시멘 선수가 부상으로 빠지면서 확실히 최전방에서 무게감이 조금은 떨어진 나폴리인데, 그래도 영입생 공격수인 라스파도리 선수가 스페치아전에서 데뷔골을 넣어주면서 1대0 승리를 견인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스페치아가 굉장히 전반 초반에 수비적으로 나오면서 나폴리가 고전을 했는데, 챔피언스리그 경기를 위해서 나폴리가 대대적인 로테이션을 가동을 했고 스피치아의 탄탄한 수비력에 맞물리면서 후반 44분까지 득점을 하지 못하다가 후반 막판에 라스파도리 선수가 천금 같은 결승골을 넣어주면서 1대0 승리를 거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수비수 김민재 선수가 스페치아전에서 벤치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체력 안배를 받은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나폴리가 왼쪽 측면에 흐비차 선수가 최근에 좋은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고, 백업 공격수 시메오네 선수 역시 챔피언스리그 경기에서 득점포를 가동을 하면서 비록 오시멘 선수가 빠져있다고 하더라도 라스파돌이나 시메오네 선수가 활약을 해줄 가능성이 조금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스페치아를 상대로 슈팅 31개를 때렸지만 한 골에 그쳤던 만큼 확실히 오시멘 선수가 빠진 공백이 느껴지고 있는 나폴리라고 보시면 되겠고, 레인저스 원정 이후에 4일 뒤에 AC 밀란 원정을 떠나는 일정이기 때문에 상당히 빡빡한 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추모 의미로서 나폴리 원정팀 응원이 불가하다는 소식이 있기 때문에 원정에서 응원이 조금은 부족할 수 있는 나폴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지난 아약스 원정에서 굉장히 무기력하고 소심한 경기력으로 0대4 대패를 당했던 레인저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호전적으로 압박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아약스의 측면과 전방 압박에 호되게 당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약스의 쿠두스의 개인 돌파에 실점하는 장면과 후반전 베르바인에게 쐐기골을 내주는 장면에서 상대의 전방 압박과 측면 돌파에 허물어지는 수비적인 약점을 노출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나폴리의 왼쪽 측면 흐비차 선수의 컨디션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아약스전처럼 레인저스가 측면에서 털릴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따라서 레인저스가 직전 아약스 원정에서 무기력하게 패배를 한 데다가 주말 경기는 휴식을 취했기 때문에 홈에서만큼은 오히려 아약스전보다 훨씬 더 적극적인 경기 운영을 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레인저스의 리그 홈 경기 원정 경기에서의 수비 무게중심 변화를 나타낸 통계인데, 이 위에 보시는 통계가 홈에서의 무게중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자기 자신의 진영에서 19%의 액션만 취하고 있는 홈에서의 레인저스이기 때문에 원정에서의 26%보다 확실히 무게중심이 앞으로 쏠리는 레인저스이고, 스코틀랜드 리그에서는 왕성하게 전방 압박을 가져가는 팀이 바로 레인저스이기 때문에 홈팬들 앞에서 이 나폴리를 상대로 상당히 적극적인 운영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오히려 레인저스가 홈에서 적극적인 경기 운영을 했을 경우에는 나폴리에게 훨씬 더 기회가 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직전 세리에 리그 경기에서 나폴리가 수비적으로 내려앉은 스페치아를 상대로 수비를 뚫어내는데 애를 먹으면서 겨우 한 골을 넣는데 그쳤는데, 이 리버풀전에서는 나폴리가 4대1 대승을 거뒀던 원동력이
리버풀이 호전적으로 압박을 걸어주면서 나폴리가 간결한 역습으로 재미를 톡톡히 봤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레인저스가 오히려 홈 경기라는 점이 도구로 작용을 할 수도 있다고 보여지고, 레인저스가 원체 홈 관중들의 열렬한 응원이 있는 홈구장이기 때문에 레인저스가 무리해서 호전적인 경기 운영을 펼친다면 나폴리가 리버풀전에서 보여준 효율적인 역습이 통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마치 셀틱 대 레알 마드리드전처럼 셀틱이 초반 거센 압박을 가하면서 경기 내용적으로 좋았지만 서서히 레알의 빠른 역습에 털리면서 완패를 당했던 것처럼, 레인저스 역시 스코틀랜드 특유의 홈발 분위기 속에서 초반의 경기를 몰아치다가 힘이 점점 빠지는 그림이 그려지지 않나 싶습니다. 여기에 스페치아전에서 휴식을 취한 수비수 김민재를 앞세운 나폴리의 세트피스 역시 레인저스를 상대로 충분히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레인저스가 아약스전에서 세트피스 수비도 약점을 드러내면서 선제 실점을 코너킥에서 했기 때문에 김민재 선수를 앞세운 나폴리의 세트피스 한방 역시 유효한 공격 수단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세트피스뿐만 아니라 오픈플레이 지공 상황에서도 김민재 선수가 왼쪽 측면에서 높게 전진해서 이 전진 패스를 뿌리는 능력이 현재 세리A 수비수 톱 클래스이기 때문에 공격적인 측면에서도 김민재 선수가 선발로 복귀하는 것은 나폴리에게 크나큰 힘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번 경기는 레인저스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경기는 포르투와 클리브리의 경기인데 승무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르투가 자국리그 7위 팀과의 홈경기에서 3대0 완승을 거두면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원정 1대2 패배의 아쉬움을 달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클럽 브리에와의 상대 전적을 보시면 2016년도 챔피언스 리그에서 2승을 거둔 바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것은 주전 핵심 공격수 타레미 선수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전에서 퇴장을 당했기 때문에 이번 경기 나설 수가 없습니다. 또한 주전 측면 자원인 오타비오 선수 역시 갈비뼈를 부상을 당했다는 소식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공격 쪽에서 전력 누수가 심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공격수 타레미 선수가 직전 리그 경기에서도 1골 1도움으로 맹활약을 했기 때문에 확실히 포르투가 최전방의 타레미가 있고 없고의 골 결정력 차이가 조금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공격수 에바니우성 선수가 직전 리그 경기에서 오랜만에 득점포를 가동한 것은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클럽 브리 같은 경우에는 자국 리그 16위 팀과의 원정 경기에서 2대0 깔끔한 승리를 거두면서 최근에 5연승의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이 레버쿠젠을 상대로 홈 경기에서 1대0 승리를 거두면서 순항을 하고 있는 클럽 브리에인데, 이 레버쿠젠전에서 결승골을 넣어줬었던 실라라는 수비수가 부상 여파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소식이 있고, 이 주전 수비수 마타 선수 역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상당히 수비 쪽에서 클리브리가 공백이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벤피카 출신의 장신 공격수 야렘추쿠가 클럽 브리에의 유니폼을 입었는데, 이 리그 경기에서도 2개의 어시스트를 기록을 하면서 점점점 클럽 브리에에 녹아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핵심 미드필더 바나켄 선수 역시 직전 리그 경기에서 8경기 만에 득점포를 가동한 것 역시 클리브리가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레버쿠젠을 상대로 1대0 승리를 거뒀지만 이 레버쿠젠의 득점이 2골 정도가 오프사이드로 취소가 됐었기 때문에 조금은 운도 따랐던 승리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클럽 브리의 수비적인 약점이 측면 수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대의 측면 공격에 측면이 허물어질 때가 많은 클럽 브리에인데, 이 포르투 같은 경우에는 원래 갈레노나 오타비오, 페페 같은 측면 자원들의 퀄리티가 좋은데, 오타비오 같은 경우에는 부상 여파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고, 페페 같은 선수들은 리그 6경기에서 1도움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이 갈레노 선수를 제외하면 믿을 수 있는 측면 자원이 조금은 부족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포르투의 핵심 최전방 공격 자원인 타레미 선수가 퇴장 징계로 이번 경기 나설 수가 없는 점 역시 포르투로서는 악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클리브리가 지난 레버쿠젠전에서 결승골을 넣었던 이 실라라는 주전 수비수가 부상 여파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소식이 있는데, 그래도 이 실라 선수의 공백을 31살 베테랑 수비수
보야타 선수가 직전 리그 경기에서 나쁘지 않은 활약을 보여주면서 메워줬기 때문에 수비적인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래 클리브리가 3백 수비를 사용하는 팀인데 최근 주전 수비수 마타에 이어서 실라까지 부상으로 빠질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최근에 두 경기를 포백으로 나서고 있는데 포백 제재에서도 2연승 무실점을 기록하면서 굉장히 선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새롭게 영입을 한 장신 공격수 야렘추크가 클리브리에서 적응을 마친 모습이 있고 바나켄이나 닐센이 포진한 중원 퀄리티도 나쁘지 않은 것이 클럽 브리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포르투의 타레미 결장 악재와 클리브리의 최근 경기력을 고려하면 포르투 쪽으로 너무 구매율이 몰린 감이 없지 않아 있어 보입니다. 물론 유럽 대항전에서의 DNA가 포르투가 훨씬 뛰어나다고 보여지지만 최근 몇 년간 클리브리 역시 챔피언스리그와 유로파리그를 꾸준히 참가하면서 도깨비 면모를 보여왔기 때문에 포르투가 쉽게 승리를 장담하기에는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클럽 브리에의 수비적인 약점인 측면 수비를 조금은 화력이 약화된 오타비오까지 부상으로 빠지는 포르투의 측면 공격, 나아가서 타레미까지 빠지는 골 결정력까지 발목이 잡힌다면 포르투가 충분히 무승부 정도의 이변으로 덜미가 잡힐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4번 경기는 승무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경기는 레버쿠젠과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경기인데 레버쿠젠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더스의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레버쿠젠의 승리까지 투폴로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레버쿠젠이 최근에 너무나도 좋지 못한 행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직전 헤르타 베를린 원정에서도 2대2 무승부에 그치면서 올 시즌 수비가 상당히 불안한 것이 레버쿠젠인데 실점이 모든 대회 8경기에서 16실점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당 평균 2골을 실점을 하고 있는 레버쿠젠인데 8경기 중에서 무실점 경기가 딱 한 경기밖에 없을 정도로 포백 수비가 상당히 불안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틀레티코와의 상대전적은 최근에 2승 3무 3패로 굉장히 팽팽한 모습이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2019년 맞대결에서도 홈에서 2대1 승리, 원정에서도 0대1 패배로 확실히 팽팽한 상대전적이 있는 아틀레티코와의 상성이고 지난주 챔피언스리그 1차전에서 클럽 브리의 원정에서 0대1로 패배를 당한 레버쿠젠이기 때문에 최근에 기세가 좋은 아틀레티코를 상대로 상당히 어려운 경기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클리브리 원정에서 디아비 선수가 슈팅이 골대를 강타를 했고 후반전 두 골이 모두 오프사이드로 취소가 된 것은 상당히 불운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 그만큼 레버쿠젠이 올 시즌 골 결정력 역시 상당히 좋지 못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나마 주포 공격수 패트릭 시크가 최근에 골 감각이 살아나고 있는데 헤르타전에서도 득점포를 가동을 하면서 최근 3경기 2골로 서서히 골 감각을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측면 에이스 자원인 디아비가 리그 6경기에서 득점이 없고 기대를 갖고 영입을 한 흘로잭이라는 공격수 역시 아직까지 공격 포인트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순항을 하고 있습니다. 셀타비고와의 홈경기에서 4대1 대승을 거두면서 최근에 2연승의 상승세를 탔고 지난주 챔피언스리그 1차전 홈경기에서 후반전 추가 시간까지 0대0으로 가다가 후반전 추가 시간에만 2골을 넣으면서 2대1로 극장골 승리를 거둔 아틀레티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악셀 비칠이라는 미드필더가 아틀레티코로 이적을 하면서 최근에 중앙 수비수로 활약을 하고 있는데 이 악셀 비칠 선수가 미드필더보다도 중앙 수비로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백업 공격수 그리즈만이 최근에 교체로 나와서 순도 높은 골 결정력을 보여주고 있고 이 코레아라는 백업 공격수 역시 최근에 연속해서 공격 포인트를 기록을 하면서 살아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셀타비고의 홈경기에서 미드필더 데파울 선수가 1골 1도움으로 맹활약을 했고 코레아라는 공격수가 한 골을 넣으면서 골고루 핵심 자원들이 골맛을 봤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공격수 모라타 선수는 최근에 5경기 한 골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이 모라타 선수의 골 감각까지 살아날 수 있다면 최근에 수비가 불안한 레버쿠젠을 상대로 승리를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매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얀 오블락이라는 주전 골키퍼가 부상으로 빠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 직전 셀타비고전에서도 크로아티아 대표팀으로 활약을 하고 있는 이 그르비치라는 백업 골키퍼가 활약을 해주면서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의외로 얀 오블락 선수의 공백은 크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는 매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양팀의 공수 밸런스를 비교하면 원정팀 아틀레티코 쪽으로 마음이 기울지 않나 싶습니다. 레버쿠젠이 올 시즌 자국 분데스리가에서 골 결정력과 수비적인 측면, 실점에서 매우 좋지 못한 지표를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레버쿠젠이 공격 상황에서 오픈 플레이 상황에서 기대 득점이 무려 9.17골로 이 바이에른 뮌헨 다음으로 높은 기대 득점을 보여주고 있는데 실제 득점은 6골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기대 득점이 9골이 넘는데 실제 득점은 오픈 플레이 상황에서 6골에 그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골 결정력이 좋지 못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비 상황에서는 오픈플레이 기대 실점이 6.9골인데 실제 더 많은 실점인 9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비력 역시 상당히 불안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아틀레티코는 라리가에서 공격 상황 오픈플레이 기대 득점이 5.38골인 것에 비해서 실제 득점이 7골로 나쁘지 않은 골 결정력을 보여주고 있고 수비 상황에서도 오픈플레이 기대 실점이 4.47골인데 그보다 적은 실점을 3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공수 밸런스적인 측면에서 아틀레티코가 한 수 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지금 보시는 것은 레버쿠젠의 홈 경기에서의 수비 무게중심을 나타낸 것인데 홈 경기에서는 오히려 바이에른 뮌헨보다도 이 수비 무게중심이 앞으로 쏠리는 부분이 있는 레버쿠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레버쿠젠이 자국 분데스리가에서는 기본적으로 압박 라인을 높게 형성하고 특히 홈에서만큼은 더욱더 적극적으로 무게중심이 앞으로 쏠리는 부분이 있는데 따라서 상대의 스루패스 한 방에 뒷공간을 내주면서 실점 위기를 맞는 장면이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틀레티코가 전방의 주앙 펠릭스나 중원의 데파울 같은 자원들이 이 스루패스 한 방이 상당히 날카로운 팀이기 때문에 아틀레티코에게 뒷공간을 내줄 경우에는 상당히 무기력하게 실점을 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레버쿠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레버쿠젠이 오른쪽 측면의 프링폰과 디아비 라인의 드리블 돌파에 의한 측면 공격이 날카롭고 이 왼쪽에는 첼시에서 합류한 허드슨 오도이가 있기 때문에 최근 골 감각이 살아나고 있는 패트릭 시크의 한 방까지 나온다면 공격적으로 날카로움을 보여줄 수는 있겠지만 최근 모든 대회 8경기 16실점 중인 수비가 발목을 잡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틀레티코가 주전 골키퍼 오블락이 부상 여파로 빠지지만 직전 셀타비고전에서 그르비치 골키퍼가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오블락 선수의 공백이 그렇게까지 크게 느껴지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확실히 오블락 선수가 과거 전성기 때보다는 선방 능력이 떨어졌다는 평가가 있었기 때문에 이 그르비치 선수가 좋은 활약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다만 불안한 것은 레버쿠젠이라는 팀이 고점이 터지면 공격력이 상당히 무서운 팀이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이상하게 믿으면 뒤통수를 치는 마치 맨유 같은 느낌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아틀레티코 쪽으로 강하게 마음이 기울 때는 의외의 뒤통수를 한번 칠 타이밍이라고도 보여지기 때문에 폴더스의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레버쿠젠의 승리까지 추천을 드리면서 저는 레버쿠젠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경기는 최고의 빅매치 바이에른 뮌헨과 바르셀로나의 경기인데 과감하게 바이에른 뮌헨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뮌헨이 슈투트가르트와의 리그 홈 경기에서도 2대2 무승부를 거두면서 자국 분데스리가에서 3연속 무승부 수렁에 빠져 있습니다. 물론 챔피언스리그 인테르와의 경기에서는 2대0 완승을 거뒀지만 확실히 분데스리가에서 고전을 하고 있는 바이에른 뮌헨인데 레반도프스키 선수가 바르셀로나로 이적이 되면서 확실히 골 결정력에 있어서 조금씩 문제가 생기고 있는 바이에른 뮌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최근에 측면 공격 자원인 사네 선수가 인테르전에서 맹활약을 했고 슈투트전에서도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제 몫을 해주고 있지만 이 그나브리 같은 자원들이 컨디션이 상당히 떨어져 있고
리버풀에서 영입을 한 사디오 마네 선수 역시 시즌 초반에는 최전방 공격수 자리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지만 확실히 경기력에 부침을 겪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슈투트가르트전에서 공격진 일부 로테이션을 가동을 했다가 후반전에 주전급을 대거 투입을 했지만 막판에 페널티킥을 내주면서 2대2 무승부에 그쳤던 바이에른 뮌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슈투트가르트의 전방 압박에 의외로 고전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확실히 이 노이어 골키퍼 같은 선수들도 이 나이가 있다 보니까 예전만큼 수비 뒷공간을 커버하는 움직임이 그렇게까지 기민하지 않고 이 중앙 수비수 우파메카노 같은 선수들은 굉장히 피지컬도 좋고 속도가 좋지만 이 수비 상황에서 간혹 가다가 굉장히 치명적인 실수를 범하기 때문에 최근에 바르셀로나의 레반도프스키 선수의 골 결정력이 물이 올라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수비 실책이 한 번이라도 나오다가는 오히려 바르셀로나에게 실점을 하면서 패배까지 당하는 그림도 그려지지 않나 싶습니다. 이 바르셀로나는 직전 카디스와의 리그 원정 경기에서도 4대0 완승을 거두면서 4연승의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이 레반도프스키 선수가 카디스전에 후반전에 교체 투입이 됐는데 1골 2도움을 해주면서 승리의 1등 공신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5경기 연속골 9골을 넣어주고 있는 레반도프스키 선수이기 때문에 바이에른 뮌헨 친정팀을 상대로도 비수를 꽂을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레반도프스키뿐만 아니라 측면의 덴벨레 같은 핵심 공격자원들의 컨디션도 상당히 좋은 바르셀로나이고 이 세비야에서 영입을 한 중앙수비수 쿤데 선수가 공수에 걸쳐서 맹활약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이번 시즌에 돈값을 하고 있는 바르셀로나의 영입 자원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체로 들어갔던 측면 자원인 안수파티 역시 득점포를 가동을 하면서 굉장히 탄탄한 스쿼드를 갖춘 바르셀로나이기 때문에 오히려 골 결정력적인 측면에서는 서서히 바르셀로나가 바이에른 뮌헨보다 앞서가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공격수 레반도프스키 선수가 다름 아닌 바이에른 뮌헨에서 바르셀로나로 이적이 됐는데 이 이적이 양팀 모두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뮌헨 같은 경우에는 레반도프스키 이적 이후에 리버풀에서 사디오 마네 선수를 영입을 하면서 공격을 보강을 했는데 시즌 초반만 하더라도 마네 선수가 좋은 역할을 해주면서 공백을 잘 메워줬는데 서서히 시즌을 거치면서 레반도프스키 선수의 공백이 느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통계적으로 봤을 때도 뮌헨이 올 시즌 자국 분데스리가 기준으로 오픈 플레이 기대 득점이 13.39골인데 실제 득점은 12골에 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소하게 기대 득점보다 적은 득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골 결정력이 조금은 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반면에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라리가에서 오픈 플레이 기대 득점이 11.98골인데 실제 득점은 그보다 많은 14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레반도프스키 선수가 절정의 골 감각을 보여주면서 전체적인 골 결정력도 향상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이에른 뮌헨이 최근 분데스리가 경기 3연속 무승부 중인데 확실히 챔피언스리그와 포칼컵 이후에 치른 경기들에서 모두 무승부에 그쳤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말은 뮌헨이 올 시즌 빡빡한 일정 속에서 로테이션이 가동이 될 때 상대적으로 주전, 비주전 간의 실력 차이가 꽤 난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 반면에 바르셀로나는 라이오와의 개막전 무승부를 제외하면 공식 경기 전승을 달리면서 효율적인 로테이션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직전 카디스전에서도 전반전에 주전 자원들을 대거 뺐지만 후반전에 주전 자원들이 대거 투입이 되면서 4대0 완승을 거둔 바르셀로나이고 바이에른 뮌헨이 직전 리그 경기에서 슈투트와 홈 경기를 치러서 2대2로 비겼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의외로 슈투트가르트가 전방 압박을 하면서 뮌헨이 적지 않게 당황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통계는 전방 압박 통계인데 바이에른 뮌헨이 분데스리가에서 가장 빡센 전방 압박을 시도를 하고 있고
바르셀로나 역시 소시에다드 다음으로 빡빡한 전방 압박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미넨이 슈투트가르트의 압박에 고전할 정도면 바르셀로나의 전방 압박에도 충분히 고전할 수 있다는 인사이트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미넨도 분데스리가 최고 수준의 압박을 가하는 팀이기 때문에 바르셀로나 또한 압박에 고전할 가능성이 있지만 현재 바르셀로나의 중원과 수비 라인의 퀄리티를 고려하면 이 미넨의 전방 압박에도 어느 정도 대처가 잘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레반도프스키를 보유한 바르셀로나 쪽이 오히려 좀 더 골 결정력에 강점이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 경기는 과감하게 바이에른 뮌헨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미경 분석 1부 마지막 경기는 7번 경기로 들어온 마르세유와 프랑크푸르트의 경기입니다. 저는 마르세유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더스의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무승부까지 받쳐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르세유가 직전 릴과의 홈경기에서 2대1 승리를 거두면서 토트넘 원정 0대2 패배,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최근에 토트넘전을 제외하면 패배가 없는 것이 마르세유이고 이 손흥민 선수에게 태클을 가했다가 퇴장을 당했던 수비수 은벤바가 이번 프랑크푸르트전에는 결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공격수 알렉시스 산체스라는 에이스 공격수가 직전 토트넘전에는 징계로 나설 수가 없었는데 이번 경기는 출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전방에서의 골 결정력 향상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산체스가 직전 릴과의 리그 경기에서도 득점포를 가동을 하면서 최근에 4경기 4골 좋은 골 감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베테랑 산체스가 들어온다면 확실히 전방에 수아레즈가 들어왔을 때보다는 나은 골 결정력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 마르세유의 최대 강점이 자국 리그왕에서 세트피스 득점이 5골로 세트피스 득점이 가장 많은 팀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세트피스 수비가 조금은 헐거운 프랑크푸르트를 상대로도 충분히 세트피스로 재미를 볼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상대 전적 면에서는 2018년 유로파리그 무대에서 프랑크푸르트에게 2패를 당한 바 있는 마르세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프랑크푸르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좋지 못한 흐름이 있습니다. 이 스포르팅에게 충격적인 홈에서 0대3 완패를 당한 다음에 이 주말에 볼프스부르크와 홈 경기를 치렀는데 이 경기에서도 0대1로 패배를 당하면서 최근에 2연패 수렁에 빠져 있습니다. 핵심 중앙 미드필더인 로데 선수가 최근에 2경기에서 결장이 됐는데 공교롭게도 이 로데 선수가 빠진 2경기에서 모두 패배를 당하면서 확실히 로데 선수의 공백이 중원에서 조금은 느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스포르팅을 상대로 전방 압박을 왕성하게 가져가다가 이 뒷공간 빠른 역습에 실점을 하면서 무기력하게 패배를 당한 프랑크푸르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볼프스부르크와의 리그 경기에서는 코너킥 세트피스에 실점을 하면서 패배를 당했기 때문에 마르세유에게도 충분히 세트피스로 실점을 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더욱이 최근 2연패 과정에서 득점이 한 골도 없었기 때문에 최근에 영입생 공격수인 무아니 선수가 이 스포르팅전에 이어서 볼프스전에서도 이렇다 할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지 못했기 때문에 프랑크푸르트가 화력도 조금은 약화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올 시즌 분데스리가 6경기에서 무실점 경기가 딱 한 경기밖에 없었을 정도로 수비가 상당히 불안한 프랑크푸르트이고 최근에 3백에서 4백으로 전환한 이후에 경기력이 좋았는데 지난 스포르팅전부터 다시 하락세에 빠진 프랑크푸르트의 경기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마르세유의 강점이 프랑크푸르트의 약점을 공략할 만한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프랑크푸르트가 지난 스포르팅전에서 약점을 노출했던 것이 전방 압박 라인을 굉장히 높게 가져가다 보니까 스포르팅의 간결한 뒷공간 역습 침투에 실점 위기를 많이 내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통계는 프랑스 리그왕의 역습 득점 순위인데 파리 생제르맹 다음으로 마르세유가 3골을 역습으로 넣으면서 기본적으로 빠른 역습 공격이 강점인 마르세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프랑크푸르트가 또다시 스포르팅을 상대로 그랬던 것처럼 수비 뒷공간을 노출하게 된다면 마르세유의 퀄리티 있는 역습에 상당히 고전할 수 있는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프랑크푸르트의 약점이 제공권과 세트피스 수비인데 올 시즌 분데스리가에서 최하위권의 제공권을 보여주고 있는
프랑크푸르트이고 이 세트피스 실점이 5골로 분데스리가에서 최다 실점 2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통계가 분데스리가 세트플레이 실점 지표인데 프랑크푸르트가 보훔 다음으로 많은 실점인 5골을 이 세트피스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프랑스 리그앙에서 세트피스 득점이 가장 많은 5골을 하고 있는 마르세유의 세트피스 공격이 세트피스 수비에 약점이 있는 프랑크푸르트를 상대로도 제대로 작동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마르세유가 세트피스와 역습으로 충분히 프랑크푸르트를 상대로 재미를 볼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되고 양팀의 최전방 주포 공격 자원의 컨디션 역시 마르세유의 알렉시스 산체스가 4경기 4골인 것에 비해서 프랑크푸르트의 무안이나 보레 같은 자원들의 골 감각이 조금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최전방 골 결정력 측면에서도 마르세유가 근소하게 우위를 가져갈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양 팀의 체급 차이에 비해서 현재 마르세유 쪽으로 구매율이 너무 몰린 감이 있고 오히려 최근에 유럽 대항전에서 유로파리그 우승까지 차지를 했었던 프랑크푸르트이기 때문에 이 특유의 유럽 대항전 DNA 측면에서는 확실히 마르세유보다 나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무승부 정도는 받쳐볼 만한 매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7번 경기는 마르세유의 단통 승리로 가는데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무승부까지 받쳐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승무패 47회차 챔피언스 리그 현미경 분석 1부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연이어서 2부를 촬영을 해서 구독자 여러분들의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업로드를 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포폴살롱 채널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양질의 축구 승무패 프로토 관련 분석 컨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풋볼 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